저는 이제 그 메타버스에 관해서는 논문만 쓰고 따로 뭐 책을 쓴 건 없습니다. 논문이 한 37편 정도 저와 혹은 연구원들과 같이 이제 쭉 써왔는데요. 그 2006년부터 이제 그 리니지 2를 하다가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이게 온라인 게임이 메타버스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 뭔가 실생활하고 연계된 서비스와 연결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제가 전투를 하려고 이제 그 군주가 돼서 이렇게 사람을 모아보면 게임 속에서 게임 속에서 사람을 모아보면 전투하는 시간은 5%도 안 되고 나머지 95%는 물건 사고 물건 좀 더 싸게 사고 그 군수물자죠. 이걸 싸게 사고 사람 사귀고 파티원 안 도망가게 달래고 파티원들 가정 대소사 들어주고 혈맹원들 대소사 들어주고 혈맹원들 연애 상담해주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싸우는 시간은 5%였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내가 지금 게임을 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여기 사람이 좋아서 들어오는 거고 이 안에서 상거래와 사회적인 소셜 인터랙션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주류가 되고 이것도 훨씬 재밌다. 그냥 몬스터 잡고 사람 잡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재밌다는 사람도 많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니지 2를 하다가 이제 그 메타버스 연구를 하게 됐고, 제가 그런 연구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제 논문을 보고 처음 불러주신 분이 이제 SK텔레콤의 그때 그 우인봉 매니저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아주 조그만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SK텔레콤에서 그 프로젝트를 보고 되게 좋다고 하시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맡겨주시고, 그게 끝나니까 KT랑 또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삼성전자랑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프로젝트 끝날 때마다 저희 그 이화여대 저희 랩에 이제 보고서가 쌓이게 됐고요. 이 보고서를 보고 이게 아깝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기업들 그 과제를 하면서 보고서를 쓸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 문화기술연구소 사업을 지원해서 거기서 이제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화여대 안에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그 가상세계 문화기술연구소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연구원들이 이제 그 직접 가상세계 아바타를 만들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이 가상세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혹은 어떻게 망해가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됐죠. 그게 이제 메타버스를 연구하게 된 계기입니다. 표지 그림에 보면 조그만 빨간 두 사람 있고 네네. 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네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나도 이게 원래 그 알바니아의 화가인 안드레아 코르바시라는 분이 쓰신 그림이거든요. 제가 이 책에 이 표지를 쓰겠다고 이걸 샀어요. 그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당신 그림이 너무 좋고 내 그 책의 내용하고 너무 일치해서 이걸 사겠다. 그리고 이 빨간 점에 적힌 번호는 무슨 뜻이냐 뭐 이랬더니 이분이 진짜 비즈니스 이메일을 쓸 줄 아는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뭐 한국에서 이런 것 내 책 그림을 책 표지로 써주면 그레이트 아너고 엄청 대단한 영광이고 뭐 난 한국을 너무 좋아했고 뭐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고 케이팝도 너무 좋아하고 정말 몸에 전율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저의 대표작이니까 1,500불 이하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야 이분 진짜 비즈니스 화가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이메일도 잘 쓴다. 그래서 이제 이 돈 문제로 옥신각신하느라고 깊이는 물어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 빨간 사람의 넘버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건 비밀이다. 그걸 말씀드리면 이 그 작품의 다양한 해석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말씀드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중하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림을 사게 되었습니다. 블루박스라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그 메타버스의 그런 무엇인가를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색깔인데요. 그 사각형의 색깔이 이게 아주 밝은 민트색이잖아요. 저기 약간 그 푸른색이 섞인 밝은 민트색.
저것이 지금 저 색깔이 이제 미래의 이미지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분이 저는 이 표지 그림을 저작권료를 내고 산다는 걸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봐가지고 저게 그 표지에 종이로 인쇄했을 때 안 나오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디지털 작품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에서 이제 어떤 아우라를 느끼고 진품성을 느끼고 디지털 작품도 이것도 예술 작품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게 해상도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NFT로 이제 그 물건을 사신 그 NFT로 그 미술품을 사신 분의 이 받은 NFT로 이제 한 1억 원을 내고 이제 그 미술품을 사면 그 미술품의 소유권에 대한 wallet이 이제 그 여기 휴대폰 스마트폰에 생기고요. 더 이상 요 몇 개까지 이상 이 NFT를 찍지 않겠다는 권리 약정서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해상도 파일을 받게 되는데 그 고해상도 파일이 한 4K가 넘어가면 한 8K 정도 되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NFT라는 시장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 NFT 시장이 성립하겠다. 직관적으로 봐도 그냥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NFT와 이제 고해상도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그 마음의 만족감이 높아요.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동생들이 NFT 산 동생들, 비트코인 산 동생들 이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여기 뭐 요새 게임 안에 들어가면 뭐 떡상 비트, 뭐 블록체인과 이제 암호화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디부터가 그래요. 왜 저걸 사나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젊은 여성의 마음에 들고 싶은 젊은 남성이 그런 걸 사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외제차를 사는 거하고 똑같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렇게 NFT를 사서 있어 보이고 하자 하는 심리로 저 NFT를 사고 암호화폐를 산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 내가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인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그게 메타버스일 것이다. 그래서 NFT, 인공지능, 메타버스 요 세 개가 같이 붙어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FT,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 이게 붙어서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기업도 국적과 이제 실체가 없는, 오프라인의 실체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DAO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Decentralized Automatical Organization, 그러니까 그 탈중앙화된 자율적 조직으로서 이제 회사가 성립하고요. 이 회사는 처음부터 글로벌인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하겠다는 공공기관이 꼭 좀 아셨으면 하는 게 메타버스는 처음부터 국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2008년도 이 무렵에는 글로벌이란 말을 어디나 붙였잖아요. 이제 글로벌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글로벌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모든 게 처음부터 글로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어떤 기관, 어떤 공공적인 업무에 국한되어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립하기가 어려운 게 메타버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가 메타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인공지능, NFT, 암호화폐 이 다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메타버스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박물관 같은 데를 구경 가시잖아요. 박물관 같은 데 구경을 가시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봅니다. 근데 메타버스 뮤지엄은요, 박물관에 구경을 가셔서 자기가 관람물을 만드는 거예요. 관람자가 관람물을 만드는 세상. 이게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게임을 하는 어린이가 게임을 만드는 세상. 이게 메타버스인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사실 자기 취미가 있어요. 저는 우표도 모으고 만년필도 모으는데요. 이게 사실 저나 재밌지 제 식구들한테는 쓰레기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걸 이제 증명할 방법도 없어요. 근데 이 수집물 안에는 저의 인생에 많은 스토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그 소장품에는
그때 고생을 하셨을 때 하고 이 아이템을 샀을 때 그때 어떤 감정들, 사연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전시를 할 수 있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메타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는 하나의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수백만 종의 1인 박물관이 있고요. 그 박물관이 사실 현실 공간의 박물관 같은 것이 아니라 차라리 유튜브 같은 미디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최 대표님도 유튜브 하시는데 메타버스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그대로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가 유튜브를 삼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1인 미디어가 되는 것이고요. 메타버스는 그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용자 자신이 그 매체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뭐 훌륭한 기관인데 우리 기관에다가 우리 기관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메타버스를 입히면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이 봐주지 않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그 기관의 메타버스에 들어오시는 분이 주인이고요. 저희는 모든 그 콘텐츠는 그 사용자의 콘텐츠 크리에이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그런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이 말하는 메타가 그 메타버스 맞아요? 맞습니다. 그 메타고요. 메타라는 게 이제 뭔가를 초월하다, 넘어서다라는 뜻인데요. 이미 사실은 그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거의 모든 그 기업들과 조직들이 이제 가상화되기 시작했어요. 자산도 또 가상화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갑자기 뭐 메타버스가 나온 게 아닙니다. 갑자기 메타버스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뭐 중요한 재산들은 다 이제 뭐 디지털 수치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거래소에. 뭐 실제로 현금을 뭐 집에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이 점점점 가상화되고 이제 뭐 ETF의 지표의 수치가 가지고 이제 그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들이 전면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미 우리는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2D 2차원 인터넷을 다 하고 있어요. 그거 되게 편리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2차원 인터넷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7%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지금 최 대표님하고 저하고 만나고 있지만 우리 둘이가 이렇게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 올라가는 문자화된 그 정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보는 실제 만나는 거에 7%에 불과해요. 50몇 %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사실이 이 만남에 관한 정보의 50몇 %는 이 콘텍스트, 만났다라고 하는 문맥, 만났다라고 하는 상황이 이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50몇 %를 전달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목소리, 어조, 뭐 이런 것들이 나머지 30몇 %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2차원 인터넷에는 이 7%만 들어갔는데 이 바깥에 있는 이 93%도 다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3차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바타와 가상 공간이 필요하게 된 그런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원래 그 SF 드라마들은 당연히 디스토피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라는 게 뭔가 그 아슬아슬하고 그 조마조마한 위험성이 높아야 되는데 이걸 스토리 밸류라고 합니다. 이야기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미래에 무슨 이야기 가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 미래는 터미네이터의 그 정말 그 완전 핵전쟁 이후처럼 아포칼립스처럼 완전히 그냥 어둡고 다크하고 우울하고 뭐 그런 거라야지만 좋거든요. 거기에 비춰지는 그런 SF의 드라마에 비춰지는 메타버스는 당연히 뭔가 통제적이고 막 그 억압적이고 불안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SF가 다 거짓말이 아니고 거기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의 아주 위험들을 아주 놀랍게 성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면 인식 기술은 중국이 그 14억 인구의 그 개인정보를 무자비하게 무시하고 침해하면서 중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면 인식 기술은. 미국의 안면 인식 기술 수준이 안면 인식 기술이 중국이 80이라면 미국은 30도 안 된다고, 미국 탑 기업이 30도 안 된다고 그러고 한국은 그보다 더 낮을 거예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나라에서는 그럼 도저히 중국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면 결국은 저렇게 인권을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국가가 주도로 아주 거의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최고의 그 IT 기술을 갖게 된다면 그럼 진짜 IT가 그려내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미래는 굉장히 음울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것도 물론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은요 유사 이래 계속 황제 1인 전제 지배가 이렇게 주류의 정치 체제였던 나라고요. 중국의 저런 그 정치 체제는 몇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2000년 넘게 계속되어 왔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국가의 어떤 전제적 권력을 뛰어넘는 권력들도 계속 성장해 왔어요. 메타버스 안에서 왜 DAO라는 그 탈중앙화된 자율화된 그 회사들이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의 원형은 저는 영국이 18세기에 만들었던 동인도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야, 너 나한테 1억만 구워줘. 그러면 내가 이 배를 타고 말이야. 한 8개월을 저기 대서양과 태평양을 거쳐서 항해해 가가지고 저기 가면 꼬레라는 나라가 있어. 지판거라는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고 거기에 황금이 엄청 많거든. 거기 가가지고 내가 네 투자금의 8배를 벌어다 줄게. 자, 이게 도대체 현실적으로 네덜란드에 사는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도 투자를 해요. 영국, 네덜란드 이 사람들이 지금의 그 메타버스보다 더 황당한, 더 얼토당토하는 그런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회사는 국적이 없어요. 흔히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이런 데가 나라가 네덜란드, 영국 뭐 이런 나라가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 민간이 주도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100% 민간이 주도해서 만든 회사고 이게 가능했던 거는 우리나라도 사실 네덜란드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제 엄마가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데 제가 이 돈 가지고 꼬레 간다고 한국 간다고 그러고 어디 가까운 프랑스 가서 뭐 다 지가 먹고 튀진 않겠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인구 밀도가 높고 국민들의 문화 수준과 어떤 문해율이 높은 이런 나라에서 가능한 투자인 거죠. 이 너무 황당하게 들리지만 저놈이 나한테 사기치진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회에서 이런 정말 가상 공간의 투자가 거의 대체 투자죠, 그죠? 이런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랬던 동인도 회사가 막 번창하던 시기의 어떤 상황과 지금 메타버스,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이 번창하는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인도 회사가 얘를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이제 지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위험하죠, 그때는. 근데 왜냐하면 항해술이 너무나 빈약했기 때문에 언제 박살날지 모르는 배를 타고 대부분이 이제 대서양에 가라앉고 태평양에 가라앉으면서 그 8배 수익을 찾아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안전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지금도 메타버스가 구현하고 있는 가상세계를 버추얼 월드를 다 연결하면 지구보다 더 클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고립 분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작다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 세계들이 계속 서로 연결될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 비트코인이나 NFT에 의해 가지고 아이템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아이템을 사면 저기서 가서 팔 수 있고 저기 아이템을 사면 여기서 팔 수 있고 여기에
내가 친했던 인공지능 아바타가 저기서도 등장하고, 캐릭터가 저기서도 등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호환성을 강화시켜 주면서 계속 이제 메타버스들이 연결되어 가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빅뱅의 그 시작이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주가 막 처음 터졌잖아요. 그럼 이게 막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확장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팽창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저도 메타버스란 무엇인가를 쓴 저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 시대를 쓰신 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메타버스가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지금 빅뱅이 막 폭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방향성은 뭐냐면 저렇게 갈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적 활동, 우리가 뭔가 돈을 벌 수 있고 사회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활동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현실에서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는 친교 공간, 가족들과 유지하는 어떤 가족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그 바이섹팅 월드, 양분화된 세계가 나타날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 회사의 월급을 받고요,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중국 회사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국경을 초월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저도 이 책을 써가지고 알바니아 화가에게 돈을 주고 그 그림의 저작권을 사고, 이런 식으로 삶이라고 하는 게 국경 안으로 이제 한정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과거에는 저거는 외계 행성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사람들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메타버스인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가상적인 게 맞는데, 가상 세계인데 우리 삶이 이미 가상 세계처럼, 80년대로 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미 우주 행성을 날아다니는 가상 세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메타버스 시대의 어떤 도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인생의 그 개념, 인생에 대한 대체적인 이미지를 현행화해야 돼요. 업데이트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예술의 전당 토월 극장에 가서 이순재 대배우님이시죠. 이순재 배우께서 하시는 리어왕을 봤거든요. 3시간 20분을 합니다. 리어왕을. 근데 대사가 당연히 리어왕이 제일 많죠. 근데 이제 첫째 딸, 둘째 딸 하는 여배우들은 2명이 이제 번갈아 공연을 하시는데요. 리어왕은 이순재 배우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십니다. 월요일만 쉬고 화수, 목, 금, 토, 일을 계속 3시간 20분 공연을 하시거든요. 이분이 88세이십니다. 진짜 한국의 로렌스 올리비에 같은 그런 감동인데요. 저는 정말 놀란 게, 저렇게 훌륭한 배우가 하면 저 3시간 20분을 해도 이렇게 몰입이 되는구나. 진짜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 연기더라고요. 꼭 보시기를 강추드리는데요. 자, 88세의 배우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저희들은 아직 그 나이까지 되지 않았지만 우리 때는 100세까지 저렇게 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계속 일거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현실의 일거리는 한정이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안의 일거리는 무한해요.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무한한 가상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80억의 세계인들이 100세까지 살면서 무한한 일거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메타버스 안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하고, 메타버스 안에서 건물을 짓고, 메타버스 안에서 도로를 닦고, 메타버스 안에서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새로운 잡들, 그 잡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슈퍼 잡이겠죠. 우리 현실 안에만 있는 잡을 그냥 잡이라고 한다면 잡은 없어질 겁니다. 근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같이 연동하는 슈퍼 잡은 계속 많아질 거고 더 번창하리라고 생각합니다.